네, 안녕하세요. DK 컨설팅의 디스미입니다. 앞에서 강의하던 픽스드 레이트 본드에 대한 강의가 좀 길어져서요. 두 개의 강의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은 앞의 픽스드 레이트 본드 강의를 먼저 보시고요. 이 강의를 보시는 게 효율적일 겁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그 채권 클래스의 초기화하는 요소 중에 좀 더 설명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크다운으로 이름을 요소에 대한 설명이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스케줄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스케줄을 하기 위해서 보시면 요렇게 한번 코드를 봐볼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스케줄이라는 그 클래스는 제일 처음에 시작일, 종료일, 기간, 달력, 그 다음에 비즈니스 데이 컨벤션 넣고요. 그 다음에 생성 방식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는 월 말에 해당하는 날짜냐 요걸 하나 넣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또 하나 넣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퍼스트 데이지랑 레스트 데이지라는 거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그 스케줄 언더바 원 이거는 보시면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월로 날짜를 일으켰고 달력은 원래 지금 쓰고 있는 저희가 사우스 코리아 달력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데이 컨벤션은 팔로잉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제너레이션은 백워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스케줄 1을 입력을 하면 종료일부터 한 달 간격으로 계속 카운팅을 하면서 날짜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 단순하게 형성된 날짜가 만일에 영업일이 아니면 그 다음 영업일로 가도록 비즈니스 데이 컨벤션이 지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스케줄 언더바 2 요거는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백워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백워드 방식을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엔드 오브 먼스 다음에 하나로 퍼스트 데이시라고 특정 날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날짜가 거꾸로 가서 제일 마지막에 현금 흐름이 일어나는 날짜로 하나 더 추가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그러면 이게 한 달이 아니고 특정 날짜를 넣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15일 뭐 이런 날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한 기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이걸 보고 이제 스토브 피리어드 또는 스토브라고 하는데요. 스토브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백워드를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해당하는 현금 흐름이 나타나는 날짜를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스케줄 언더바 1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지정한 월별 날짜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케줄 3는 뭐냐면 날짜를 일으킬 때 포워드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작일로부터 이제 날짜를 한 달 간격으로 형성을 하는 방식이고요. 이때도 뭘 지정을 하려면은 마지막 현금 흐름일을 하나 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스트 데이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스케줄 언더바 4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산출된 결과를 저희가 한번 봐볼게요. 산출된 결과를 한번 봐보면 네, 산출을 했고요. 그 산출된 값을 템프 데이터 프레임을 형성을 한 다음에 그 값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제 스케줄별로 날짜들이 쭉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스케줄 4는 앞에서부터 일으켰는데 제일 끝에 특정 날짜 디셈버 15라는 날짜가 형성이 돼서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케줄 3는 그거 없이 그냥 한 달 사이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는 마지막 현금 흐름이
1월 2일인데요. 26년 1월 2일인데요. 이 지금 마지막에 레스트 데이스를 아까 넣은 거는 그 전에 이 두 개의 현금 흐름 사이에 우리가 지정한 레스트 데이시 보시면 디셈버 15일입니다. 25년 디셈버 15일, 12월 15일인데 보시면 12월 15일이 여기서 삽입되어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스케줄 2는 스케줄 1이랑 동일하게 뒤에서부터 쭉 산출이 됐는데요. 발행일 다음으로 처음에 일어나는 현금 흐름이 2025년 1월 15일이라고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1에는 이게 없죠. 제뉴얼이 25년 1월 2일이 제일 처음에 첫 번째 그 영업일이고 그 다음이 25년 2월 3일이었는데 여기는 2월 3일 사이에 1월 15일이 하나로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날짜를 삽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유용하냐면 스케줄을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요. 나중에 현금 흐름이 정형적이지 않은 채권을 저희가 컨트롤할 때는 이 스케줄링 기능을 이용해서 현금 흐름 날짜를 이제 약간 비전형적인 현금 흐름 날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또 지금 좀 알아야 되는 요소가 비즈니스 데이 컨벤션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데이 컨벤션을 한번 저희가 변경을 해 볼게요. 비즈니스 데이 컨벤션을 변경을 해 보면 네.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 데이 컨벤션을 모디파이 팔로잉으로 지금 변경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디파이 팔로잉으로 변경한 다음에 동일하게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하게 날짜를 한 번 더 찍어 볼게요. 날짜를 한 번 더 찍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모디파이드 팔로잉으로 하면은 지금 별도로 이제 변한 거는 없는 것. 네. 별도로 변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만일에 월이 바뀌게 되면 그 다음 영업일이 아니고 직전 영업일로 돌아간다.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또 설명드릴 거는 캘린더에 대해서 이제 좀 아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캘린더에서 아까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QL 사우스 코리아는 기본적으로 QL 사우스 코리아 KRX랑 동일하고 그다음에 채권을 할 때는 QL 사우스 코리아 세틀먼트를 이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부분을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캘린더를 QL 사우스 코리아라고 한번 줘보고요. 캘린더 1을 세틀먼트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캘린더는 칼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그냥 QL 사우스 코리아 또는 QL 사우스 코리아 가로 열고 QL 사우스 코리아 KRX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캘크 1은 QL 사우스 코리아 세틀먼트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케줄을 만들어서 일자를 이렇게 형성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일자를 어떻게 형성을 할 거냐면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make 스케줄 함수를 봤었잖아요. 그래서 시작일, 종료일 해놓고 매 일자별로 그러니까 보시면 25년 12월 15일부터 26년 1월 15일까지 하루 단위로 날짜를 일으켜서 그거를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32일의 날짜 리스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날짜를 형성한 다음에 그 날짜가 캘린더에서 영업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성한 날짜 리스트를 루핑을 돌리고 여기에서 각각 캘린더에서 점 넣고 is business days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하면
저희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특정 날짜가 영업일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 비즈니스 데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KRX 기준으로 영업일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is 비즈니스 데이이고요. 그다음에 is 비즈니스 데이 언더바 1은 세틀먼트 기준으로 영업일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스트링은 그 날짜를 이제 찍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스테이터스는 뭐냐면은 그 날짜가 영업일이면 영업일이라고 찍고 영업일이 아니면 휴일이라고 찍어라. 뭐 이 명령어를 준 거고요. 스테이터스 1은 이것도 동일하게 영업일 여부를 체크하는 건데 기준은 QL 지금 QL 사우스 코리아 세틀먼트 기준으로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돌려보시면 요렇게 이제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의 각 날짜가 영업일인지 휴일인지를 다 찍어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두 개의 캘린더가 틀린 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어디가 틀리냐면은 여기 보시면 2025년 12월 31일 이 날짜를 보시면요. 앞에가 지금 이제 그 캘린더 기준, 그러니까 KRX 기준으로 찍은 거고요. 보시면 KRX 기준으로는 2025년 12월 30일이 영업일이 아니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요 다음에 보시면 요거는 세틀먼트 기준으로는 영업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KRX는 이날 휴장을 하는 거고요. 채권의 결제는 이날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캘린더가 서로 다른 그 영업일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채권의 캘린더를 세팅을 할 때는 주의해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저희가 일드 텀 스트럭처 핸들을 연결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한 일드 텀 스트럭처 핸들은 뭐 3%, 4% 이렇게 단순한 플랫포워드 레이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을 때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한 디스카운트율을 이용해서 생성된 일드 텀 스트럭처 핸들을 이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식으로 저희가 한번 변경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변경하기 위해서 일단 마크다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용했던 거는 뭐냐면 일드 텀 스트럭처 핸들이라는 걸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거보다 약간 좀 더 편한 다른 그 핸들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다음과 같은 핸들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리스크 프리 커브를 그대로 넣고 근데 여기다가 일드 텀 스트럭처 핸들이 아닌 앞에 리딩 커브라고 붙어 있는 거를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우리가 위에서 그 리스크 프리 커브에서 봤었던 쿼터 핸들이랑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심플 쿼터에 대한 쿼터 핸들이 있었고요. 일드 텀 스트럭처 핸들에 대한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다시 링크할 수 있는 그런 핸들이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핸들에는 계속 이 뒤에 하는 변수의 이 값을 다른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요소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드 엔진에 지금 이 리딩 커브를 일드 텀 스트럭처 핸들이라는 걸 한번 구성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구성된 거에서 다시 본드 엔진을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본드 엔진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성한
채권에다가 이 엔진을 연결한 다음에 다시 MPV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그러면 1032원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핸들만 일드 텀 스트럭처 핸들에서 리딩 컵을 일드 텀 스트럭처 핸들로 바꿨는데 입력값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 나중에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 값 대신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디스카운트 커브를 입력을 하면은 동일하게 이 핸들에 연결하면은 이 MPV가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리딩 컵을 일드 텀 스트럭처 핸들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좀 약간 디스카운트 커브를 가져오는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디스카운트 커브를 가져오기 위해서 엑셀 윙스에서 다음과 같은 엑셀 윙스를 이용한 다음과 같은 함수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엑셀에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지금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 개별 파일의 위치들은 각자 이제 다운받은 파일의 위치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df 언더바이 값을 찍어 보면 이 함수를 안 돌린 것 같네. 네, df 언더바이라는 값을 찍어 보면 네, df 언더바이 값이 인식이 됐고요. 그래서 df 언더바를 한번 찍어 보면 이런 값들이 지난 시간이랑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이걸 했었죠. 디스카운트 커브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음에는 그 각 매월의 말일에 해당하는 100년의 매월 말에 날짜들을 리스트로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리스트로 형성된 값이랑 df 언더바의 이 할인율 값을 이제 두 번째 요소로 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데이 카운트 컨벤션을 쓸 건지를 이렇게 입력을 해 놓는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로그 리니어를 사용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 디스카운트 커브가 형성이 된 거고요. 이 디스카운트 커브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요거를 일드 핸들 1이라는 리딩 컵을 일드 텀 스트럭처 핸들에다가 연결을 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픽스드 본드를 한번 평가를 해 볼게요. 픽스드 본드 MPV를 평가를 하면 지금은 이제 1173원으로 변경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된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이용했던 3%라는 플랫 코드 레이트는 우리가 모델을 간편하기 위해서 했던 값이고 시장에서 지금 쿼터되는 가격에 좀 더 맞는 가격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해주는 디스카운트율을 연결해서 평가한 게 훨씬 더 시장에 적합한 그런 그 프라이싱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위해서 디스카운트 커브라는 걸로 이런 그 시장의 할인 요소를 반영한 커브를 만들었고 이거를 리딩 컵을 일드 텀 스트럭처에 연결한 후에 다시 채권 가격을 뽑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저희가 현재 모델에서 평가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 커브를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일드 텀 스트럭처 핸들에 연결되는 디스카운트나 뭐 그 유래 커브를 변경함으로써 바로 채권의 가격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리스크 매저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채권을 이제 가격을 산출하고 클린 프라이스, 더티 프라이스, 미수이자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체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통상하는 거는 두레이션 같은 리스크 매저를 산출하잖아요. 그래서 컨트랩도 이 두레이션을 산출하는 기능을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레이션을 한번 산출을 해 볼게요. 일단 마크다운으로 두레이션의 계산이라고 한번 쳐보고요.
그래서 일단 듀레이션을 계산을 하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퀀트랩에서 듀레이션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퀀트랩에서는 듀레이션을 맥컬레이 듀레이션이랑 뭐 수정 모디파이 듀레이션 두 가지를 다 제공을 해주는데요. 퀀트랩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할인율, 그러니까 할인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YTM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이게 IRR에 해당하는 컨셉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채권의 가격을 산출해주는 관행식에 의한 IRR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렇게 계산된 각 시점의 현가랑 시간을 가중평균한 값.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T 곱하기 PV를 더하고 그거를 전체 PV로 나눈 값이 이제 맥클레인 듀레이션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맥클레인 듀레이션을 1 플러스 그 YTM이 IRR이죠. YTM으로 나눈 거가 이제 수정 듀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퀀트랩도 이제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듀레이션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맥클레이 듀레이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맥클레이 듀레이션은 QL 본드 펑션의 점의 듀레이션이라는 내장 함수에다가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채권의 객체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 YTM 레이스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게 듀레이션이 맥클레이 듀레이션인지 아니면 모디파이 듀레이션인지를 지정을 하는 변수를 전달하면은 듀레이션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맥 듀레이션이라고 한번 더 산출해 보도록 코드를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지금 YTM 레이스를 어떻게 구하냐인데요. 우리는 지금 디스카운트 커브에서 직접적으로 가격을 산출을 했기 때문에 이 채권에 적용되는 YTM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또 퀀트랩이 그 지원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식의 내장 함수를 적용되게 되면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객체의 본드 일드라고 그 내장 함수 안에 클린 프라이스를 넣고요. 그 다음에 그 채권에 해당하는 데이 카운트를 넣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우리가 구하는 YTM이 복리인지 단리인지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리 단리의 주기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표체니까 복리죠. QL 컴파운드고 그 지금 QL 세미 애뉴얼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된 YTM을 구한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린 프라이스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클린 프라이스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해봤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성된 픽스드 본드 객체에다가 다음과 같이 이제 클린 프라이스라고 넣으면 이게 이제 클린 프라이스가 생성이 되고 이 클린 프라이스를 지금 본드일드에 전달하고 그러면 이제 YTM이 구해지고 이 YTM을 지금 YTM을 구하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YTM 레이스는 단순하게 YTM이 아니고 인터레스트 레이트의 객체예요. 그래서 일단 YTM을 구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인터레스트 레이트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터레스트 레이트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한 이 YTM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게 값을 넣고 이 데이 카운트 그다음에 불이 방식 그다음에 이자 지급 횟수를 넣어 놓으면 이게 이제 그 이자
이자율 객체, 인터레스트 레이트 객체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준 다음에 이거를 본드 펑션스의 듀레이션에 입력을 하면 이제 맥클레이 듀레이션이 산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려보시면 다음과 같이 맥클레이 듀레이션이 산출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맥클레이를 말고 모디파이 듀레이션을 한번 구하시려면은 이렇게 모디파이드라고 바꾸시기만 하시면 이게 이제 모디파이 듀레이션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YTM 레이스, YTM으로 이제 나눠준 거죠. 그래서 보면 2.17이라는 값이 산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듀레이션을 계산하는 방식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게 콘트랩은 이처럼 이제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사실은 듀레이션을 계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엑셀로 계산할 때는 각각 뭐 데이 카운트 컨벤션도 해줘야 되고 뭐 비즈니스 데이 컨벤션도 반영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YTM도 계산해야 되고 그 YTM이 어떤 베이스인지도 다 제대로 반영을 해야 듀레이션이 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두 다 반영해서 내장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듀레이션을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듀레이션은 근데 이제 이펙티브 듀레이션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맥클레이 듀레이션, 그다음에 모디파이 듀레이션 이렇게 이제 공식에 의한 산출되는 듀레이션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는 저희가 이펙티브 듀레이션을 어떻게 또 산출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프레드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드 커브가 주어진 상태에서 10bp 업이나 10bp 다운 됐을 때 민감도를 산출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민감도를 산출하거나 아니면 이펙티브 듀레이션을 계산할 때는 일드 커브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 일드 커브 기반으로 10bp 업 다운 이런 거를 반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반영하는 방식이 스프레드를 반영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프레드를 반영을 하려면요. 스프레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스프레드를 심플 쿼터에 반영해서 일단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프레드를 현재랑 동일하게 0.0%를 심플 쿼터에 넣어서 스프레드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디스카운트 커브를 하나 더 저희가 지정을 할 건데 디스카운트 커브를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스카운트 커브는 일드 텀 스트럭처 핸들을 이용했는데 일드 텀 스트럭처 핸들을 안으로 인수로 집어넣고 그 뒤에 쿼터 핸들로 스프레드를 연결한 제로 스프레디드 텀 스트럭처라는 일드 텀 스트럭처를 연결을 해서 이거를 이제 디스카운트 커브 1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로 스프레디드 텀 스트럭처들을 이용하면은 원래의 일드 커브를 그대로 사용하고 여기에 조정할 스프레드를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든 일드 텀 스트럭처를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핸들에다가 연결을 해보면 일드 핸들 언더바 1에다가 디스카운트 커브 언더바 1을 링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채권의 채권의 NPV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찍어보면 다음과 같은 10173.519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현재 산출되어 있는 다른 일드 커브를 이용할 때의 산출값 10273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스프레드를 0값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프레드를 반영하는 방식을 알았고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펙티브 듀레이션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이펙티브 듀레이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앞에서 계산한 픽스드 본드 NPV를 이름을 좀 바꿔 볼게요. 이거를 NPV 베이스라고 이름을 한번 바꿀 거고요. 베이스라고 이름을 주어 봤고요. 그리고 10bp 업
값을 해서 다시 NPV를 구하기 위해서 코드를 다음과 같이 반영했습니다. 스프레드의 값에 set value로 아까는 0을 넣었는데 0이 아닌 10bp를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픽스 본드의 NPV를 구하면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의 NPV 값을 구하게 되고 이 값을 NPV 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해 보면 1151원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갔으니까 베이스 값 대비해서 저희가 값이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10bp 떨어졌을 때의 값을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10bp 떨어졌을 때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 set value에 들어가는 값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변수명을 duration down이라고 바꾸면 다시 이제 그 NPV 값이 1196원으로 산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업, 다운, 베이스 이렇게 세 가지 값을 산출했고요. 이 세 가지 값을 이용해서 이펙티브 듀레이션을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펙티브 듀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산출이 됩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이펙티브 듀레이션을 산출하면 2.2의 이펙티브 듀레이션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제로 스프레드 일드 텀 스트럭처를 이용해 가지고 스프레드로 민감도 분석을 하는 방법을 봤고요. 이걸 이용해서 채권의 이펙티브 듀레이션을 산출을 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일자별 채권 가격을 산출하는 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일자를 바꾸는 것만 간단히 해 봤는데요. 이제는 평가 일자를 연속적으로 변경을 해 가면서 그때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네, 일자별 채권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평가 일자의 그 연속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용했던 메이크 스케줄을 이용해서 시작일, 종료일을 넣고요. 그러니까 평가일인 현재 2025년 8월 31일을 넣고 이 채권의 만기인 3년 후의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매일 날짜를 상승하기 위해서 간격을 QL 피리어드 1, QL 데이스로 지정을 하면 매일매일의 그 QL 데이시 발생이 되고요. 이거를 리스트로 전환한 게 발데이트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 해당하는 날짜를 가지고 매일매일에 해당하는 채권 가격을 한번 산출해 볼게요. 그래서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데이트는 채권의 NPV 값을 넣기 위한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리스트는 평가 일자를 집어넣기 위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연속된 그 평가 일자의 리스트에서 각각의 날짜를 데이트 언더바라고 정의하고 이걸 루핑을 돌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일은 각각의 평가 날짜를 콘트랩에서 평가 날짜로 인식할 수 있게 이밸루에이션 데이트랑 연결해 주는 작업을 제일 처음 했고요. 그리고 데이트 리스트의 데이트 언더바의 값을 데이터 타임 형태로 바꿔 가지고 데이트 리스트에 집어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메이크 스케줄을 이용해서 QL 데이트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냐면 저희가 디스카운트 커브에 연결을 하는 첫 번째 인수로 데이트 리스트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보다시피요. 이 데이트 리스트를 집어넣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QL 데이트 리스트를 각각의 평가일로부터 100년 이후의 매월 말의 데이트로 다시 지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트를 QL 데이트 리스트라고 디스카운트 커브 클래스 안에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카운트율 집어넣었고 나머지 인수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디스카운트 커브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드 핸들 언더바 1이라는 핸들에 링크를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산출된 픽스드 본드 NPV를 데이터라는 리스트에 어펜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 보면요. 돌아가죠. 이제 돌아갔고 이제 구해진 값을 그래픽으로 보기 위해서 저희가 플로틀리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플로트리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X축에는 날짜의 리스트를 집어넣고요. Y축에는 MPV 값의 리스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런을 해보면요. 아래와 같이 그래프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기에는 이렇게 톱니 형태로 된 그래프가 좀 이상할 건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산출하고 있는 건 NPV거든요. 근데 NPV는 미수이자까지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계속 이표일 날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이표일이 지나고 나면 다음 이표일까지 증가하다가 다음 이표일에 쿠폰이 지급되면 그게 NPV에서 제외되니까 다시 뚝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NPV는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또 다른 걸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NPV 말고 클린 프라이스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클린 프라이스를 체크하기 위해서 클린 프라이스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페이스를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100으로 나눈 다음에 페이스 어마운트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런을 하고 다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이제 쭉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그래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NPV 봤을 때랑 다르게 톱니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지금 클린 프라이스 자체는 미수이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액면가로 만기에 수렴하는 현상, 이걸 보통 백투파라고 하는데요. 백투파가 잘 성립함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픽스드 본드 관련돼서 이제 고정금리 이표 채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용이 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픽스드 본드 이표 채권에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아직도 좀 남아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강의에서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주로 할 내용은 픽스드 본드 중에 이제 약간 현금 흐름이 정형적이지 않은 채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채권들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다음에 시장에서 관측되는 시가랑 우리가 평가한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칼리브레이션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칼리브레이션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